안녕하세요. 저는 힘들었던 시기에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50대 남자입니다. 그 일로 인해 온 가족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그 배신자는 다름 아닌 제 남동생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우애가 깊었지만 지금 왼수가 되어버린 제 남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장남인 저희 아버지가 아픈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랑 남동생은 철도 일찍 들고 부모님보단 서로에게 더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부모님께서 신경 안 쓰시도록 자기 할 일도 알아서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이 편찮으셨던 할머니께서 저와 남동생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명우야, 명수야, 부모는 언젠간 너희 곁을 떠나게 되어 있고 결국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 바로 형제지간이란다. 그러니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끼리 항상 우애 좋게 지내야 한다. 알겠니? 너희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헬민 죽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결국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긴 후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에 따라 남동생과 서로 의지하고 지켜주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남동생을 더 챙기게 되었어요. 먹을 거라도 하나 생기면 꼭 동생 걸 챙기곤 했죠. 하루는 하굣길에 마주친 친구 어머니가 빵을 사주셨는데 그 빵을 집에 그대로 들고 와 동생에게 먹으라고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그걸 또 저와 나눠 먹겠다며 반으로 자르더라고요. 제가 됐다고 손살을 치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본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형제끼리 너무 애틋한 거 아니니?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사이라는 말이 바로 너희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구나. 명우야, 명수야, 난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위해주는 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뿌듯하단다. 내가 전생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이렇게 착한 형제를 낳았는지. 엄만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남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동생과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착한 아들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동생 역시 저를 무척이나 챙겼어요.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동생이 몇 푼 안 되는 용돈을 모아서 저한테 필통을 사준 거예요. 그런데 필통을 열어보니 그 안에 꼬깃꼬깃 접은 편지도 들어있더라고요. 편지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형, 난 세상에서 형이 제일 좋아. 항상 맛있는 것도 나한테 먼저 양보해주고 내가 투덜거려도 다 받아주잖아. 형, 내가 지금은 용돈이 얼마 안 돼서 필통밖에 못 사주지만 나중에 형이 갖고 싶어 하는 거 꼭 다 사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기다. 약속?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너무 고마워 남동생을 꼭 끌어안았어요. 남동생은 숨이 막힌다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저는 그런 남동생이 더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형으로서 더욱 동생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제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 그 애들을 혼내주기도 했었죠. 동생은 제 덕분에 힘들었던 학교 생활이 편해졌다면서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어느새 대학을 졸업해 공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동생이 축하한다며 축하 파티까지 열어줬어요. 직접 사온 케이크에 초까지 꽂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공기업에 취업한 거 너무 축하해. 역시 형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줄 알았어. 어릴 때부터 나랑은 다르게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잖아. 내가 형을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형한테만 좋은 유전자를 다 몰빵해 주셨나 봐.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 아빠가 웃음을 빵 터뜨리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 하루 종일 깔깔 웃었어요. 그 후 저는 열심히 회사 일을 하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제 동생도 대학 졸업 후에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아직 27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재수 씨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는데 직업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계산적이고 할 말을 따박따박 하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엔 몇 번 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결혼 후 첫 명절에 그 성격을 드러내더라고요. 저희 집은 명절 때 남자라고 놀고 여자라고 일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랑 남동생이 엄마를 도와 음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 속에서 재수 씨가 어색하게 쭈뼛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수 씨를 위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수 씨,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죠? 명수랑 같이 전이라도 좀 붙이실래요? 그러자 재수 씨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요? 제가 왜요? 저 전 같은 거 붙일 줄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이런 거 안 시키는데. 아, 그래요? 심심해 보이길래 얘기한 건데 아니면 나물이라도 좀 무치실래요? 저희 엄마가 손맛이 죽이는데 옆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 여보.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뭐라도 같이 해보자. 당신이 안 해봐서 그렇지 음식 준비하는 거 은근히 재밌어. 그러자 재수 씨는 입을 삐쭉 내밀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내 조상도 아닌데 왜 내가 음식을 같이 해야 돼? 집에서 음식 해먹는 것도 귀찮아 죽겠구만. 에이, 왜 그래? 가족끼리 다 같이 음식도 같이 하면서 수다도 떨고 하면 좋은 거지. 당신 보고 혼자 다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이것 봐. 나도 손에 밀가루 묻혀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도 같이 해보자. 어? 아, 귀찮아 죽겠네. 아, 지금 가족들끼리 다 같이 나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알면 당신한테 한 소리 할걸?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버럭 성을 내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손에 물 안 묻히고 고상하게 컸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음식 같이 하자는 얘기도 먼저 안 한 거다. 그런데 뭐? 우리가 시집살이 시켜? 그렇게 정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 이 정도 가지고 시집살이라고 얘기할 거면 앞으로 아예 명절 때 오지도 마. 알겠니? 그러자 재수 씨는 툴툴거리며 그제야 뭐라도 하는 척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시집살이라고 할 건 전혀 없었는데 아무래도 재수 씨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았어요. 유순한 제 동생이 재수 씨랑 같이 살면 참 피곤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역시나 제 동생은 결혼 후에 재수 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동생과 함께 술을 한잔 하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요. 형, 나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오래 만나보고 조금 더 늦게 결혼할 걸 그랬나 봐. 왜 그래? 재수 씨가 뭐 힘들게 해? 형도 알다시피 우리 와이프 성격이 좀 드세잖아. 게다가 돈에 있어선 또 얼마나 계산적인지. 내가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술 한 잔 마시는 것까지 간섭하고 잔소리한다니까. 아마 오늘 형이랑 만나 술 마시고 들어가면 또 잔소리 폭탄이 떨어질걸? 아휴, 힘들겠네. 재수 씨가 성격이 조금 예민한 것 같긴 하더라. 난 솔직히 네가 재수 씨랑 어떻게 결혼했는지 너무 신기해. 내가 보기엔 둘이 성격이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자꾸 영업한다는 핑계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외모에도 신경 쓰고 이러니까 솔직히 찝찝한 기분도 들고 그래. 설마 다른 남자하고 만나고 그런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재수 씨가 그런 짓까지 하겠어?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지 뭐. 그러고 보니 너 재수 씨한테 꽉 잡혀 사느라 돈 한 푼 없는 거 아니야? 너 지갑 좀 한번 꺼내봐. 그러자 동생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자 달랑 1,000원짜리 석장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사내 자식이 지갑을 꽉꽉 채우고 다녀야지 이게 뭐야?
난 내 동생 기죽는 거 싫다. 이거라도 넣어줄 테니까 너 쓰고 싶은데 써. 저는 제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 동생의 지갑에 넣어줬어요. 동생은 제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다며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도 남동생은 재수 씨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들까지 하나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당시 저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어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재수 씨와는 달리 성격이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처가 식구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전 특히 처남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처남은 저랑 음식 취향부터 영화 취향까지 사소한 것들이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처가 식구들이 영혼의 단짝이라며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처남은 가끔 저한테 전화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매영, 오늘 날씨도 좋은데 세차나 한번 하러 가시죠. 가서 세차 끝내고 냉면이나 시원하게 한 그릇 먹고 옵시다. 처남은 세차가 취미라 가끔씩 저랑 같이 손세차를 하러 다녔어요. 남자끼리 땀을 뻘뻘 흘리며 차에 광을 내고 오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루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펜션도 놀러 갔는데 어찌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저랑 처남이 서로 고기를 굽겠다고 티격태격 싸웠거든요. 에이, 매영, 고긴 제가 구울게요. 제가 원래 저희 집에서 고기 굽는 담당이거든요. 왜 이래? 나도 고기 굽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야. 여태까지 처남이 구웠으니까 오늘은 내가 구우면 되겠네. 내가 육즙이 살아있는 고기를 보여줄 테니까 처남은 앉아서 맛이나 보라고. 그러자 장모님이 즐겁다며 웃으시더군요. 아이고, 불 앞에서 고기 굽는 게 덥고 힘든 일인데 서로 하겠다는 거 보니 누가 보면 아주 우애 깊은 형제인 줄 알겠어. 내가 참 사위 하나 잘 들였단 말이야. 처가 식구들이 다들 성격이 좋고 저에게 잘해주시니 저도 자연스럽게 처가에 잘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챙기고 장인 장모님께도 제 친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신경을 많이 써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던 저희 처가와는 달리 오히려 저희 집이 문제였어요. 특히 재수 씨가 집안 분위기를 많이 흐려놨답니다. 어느 날부터 자꾸 재수 씨가 제 아내 보고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쓸데없이 지출을 늘릴 수는 없다며 딱 필요한 보험만 들고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비싼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서운했는지 재수 씨가 제 아내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가족끼리 겨우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너무 쪼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웃집 아줌마도 저한테서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어떻게 이웃집 아줌마보다도 못하실 수가 있냐고요. 동서, 나한테 쪼잔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럼 그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보험 하나 더 들어달라고 하던가.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동서가 나한테 20만 원짜리 보험 하나 팔면 동서한테 150에서 200만 원 가까이 떨어진다며? 동서 지금 수당 챙기고 싶어서 나한테 억지로 가입하라고 하는 거잖아. 동서야말로 가족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동서 수당 챙기자고 다달이 내 돈 나가는 건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잖아.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 형님한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가입하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형님이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애들은 뭐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 가입하세요. 한 달에 몇십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요? 몇십만 원이 아깝든 말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알아서 가입할 테니까 강요 좀 하지 마. 그렇게 좋은 거면 동서가 여러 개 가입하던가. 알겠어? 저와 아내는 재수 씨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조카하고만큼은 정말 잘 지냈어요. 조카는 제 아들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저를 엄청 따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만 보면 항상 놀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큰아빠, 저랑 공 던지기 놀이 해주세요.
우리 아빠는 바빠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요 앞에 운동장에 가서 저랑 같이 놀아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렇게 착한 성호랑 왜 안 놀아줘? 야, 명수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성호랑 좀 놀아주기도 해라. 애가 이렇게 섭섭해 하잖아. 섭섭하긴 무슨. 놀아주고 싶어도 바쁜 걸 어떻게 해. 형도 알잖아. 나 얼마 전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해서 정신없이 바쁜 거. 아유, 아빠가 돼가지고 말하는 것 좀 봐. 성우야, 이 아빠는 바쁘다니까? 이 큰아빠랑 같이 나가서 신나게 놀자. 공 던지기 놀이 말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이 큰아빠가 아주 신나게 놀아줄게. 저는 조카랑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이 놀아주고, 주말엔 가끔 저희 애들이랑 같이 놀이동산에도 데려가 줬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죠. 그러자 조카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와, 큰아빠, 너무 감사해요. 저 솔직히 아빠보다 큰아빠가 더 좋아요. 우리 아빠는 용돈도 안 주고 제가 반에서 몇 등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저는 그런 조카가 조금 안쓰러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 동생도 그렇고 재수 씨도 그렇고 애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큰아빠로서 저라도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유독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조카 좀 잘 챙기라고 잔소리를 여러 번 했었는데 들은 척도 하질 않더군요. 사실 제 남동생이 결혼한 지 8년쯤 됐을 때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엔 저랑 종종 만나 술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턴 제가 만나자고 하면 귀찮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재수 씨가 저희 엄마한테 대놓고 막말을 하는데도 재수 씨한테 한마디 하긴커녕 오히려 재수 씨 편만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괘씸한 마음에 하루는 남동생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한 적이 있었어요. 명수야, 어떻게 재수 씨가 우리 엄마한테 참견하지 말라는 둥, 나이 먹었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살라는 둥,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재수 씨 편만 들 수가 있어? 에이씨, 형이 무슨 상관인데? 결혼했으면 내 가정인데 엄마가 자꾸 별것도 아닌 걸로 참견하고 잔소리하니까 그런 막말을 듣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형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좀 마. 내가 언제까지 형 말만 잘 듣는 어린애인 줄 알아? 언제까지 형이라고 그렇게 나한테 으스댈 거냐고. 형, 이렇게 나 불러내서 잔소리하는 것도 솔직히 꼰대 짓이야. 뭐라고?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형이 돼서 동생이 잘못을 하고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꼰대 짓이라고 얘기해? 너 진짜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부부끼린 닮는다더니 재수 씨한테서 안 좋은 것만 닮아버린 거야? 하지만 제 동생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툴툴거리기만 하더군요. 이젠 더 이상 제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남동생 부부랑 마주칠 때마다 언성이 오가니 조카가 무섭다면서 저한테 더 앵기더라고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운다면서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조카가 10살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간 질환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 틈에서 재수 씨가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휴, 재수 없어 죽겠네. 간 질환도 유전이라는데 이러다가 나까지 과부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왜 하필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피가 치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똑같이 열이 받았는지 재수 씨한테 크게 화를 내더군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재수가 없다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못된 말을 해? 동서 만약에 동서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셔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저희 아빠는 건강하시거든요. 유전병 같은 거 하나도 안 물려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만하니까 얘기한 거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뻔뻔스럽게 나오는 재수씨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막대하더니
어떻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딴 식으로 말할 거면 장례식장에서 나가요. 우리 아버지가 재수 씨 때문에 기분 나빠서 마음 편히 떠나지도 못하겠다고요. 그러자 재수 씨는 정말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한참이 지나서야 동생이 재수 씨를 다시 데리고 오긴 했는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지 계속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최대한 재수 씨와 마주칠 일 없이 지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몸이 붓고 너무 피곤한 겁니다. 처음엔 그냥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심부전증을 진단받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결국 전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투석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에 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권유하더라고요. 주변에 이식해줄 사람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제일 먼저 검사를 했는데 먹고 있던 약도 있고 여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동생에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부탁하기 껄끄럽긴 했는데 제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법적으로 신장 이식이 불가능하고 가족 중에 남은 사람은 남동생 뿐이었거든요. 그러자 동생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검사를 했는데 마침 신장 이식 조건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적합하다고 해서 무작정 이식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동생이 선뜻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 걱정하지 마. 내가 형한테 신장 이식 해줄게. 내가 그동안 형한테 좀 쌀쌀맞게 굴었는데 이번에 형이 아프고 나서 반성 많이 했어. 우리 어릴 때부터 우애 좋기로 유명했잖아. 나한테 형밖에 없고 형한테도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형을 도와주겠어. 저는 따뜻하게 말해주는 동생을 보고 너무 고마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저한텐 동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수야, 정말 고맙다. 넌 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수술 끝나고 나면 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한 5천만 원 정도면 내 감사한 마음이 좀 표현이 될까? 솔직히 아무리 가족이어도 신장을 하나 떼어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내가 수술만 잘 끝나면 너한테 꼭 5천만 원 준다고 약속할게. 너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했지? 수술 받고 나면 회복하느라 당분간 사업에 신경도 잘 못 쓸 텐데 그거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자 동생은 고맙다며 환하게 웃더군요. 솔직히 진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전데 동생이 아니라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찡했어요. 그 착한 동생이 이제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동생이 절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진짜 미안한데 혹시 나한테 준다고 했던 그 5천만 원 수술 전에 먼저 주면 안 될까? 형도 알지만 나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완전히 망해버릴지도 몰라. 뭐라고? 그 돈을 먼저 달라고? 한두 푼도 아니고 5천만 원인데? 제발 그렇게 해주라. 설마 내가 가족인데 형한테서 그 돈을 떼어먹겠어? 내가 진짜로 상황이 급해서 그래. 이러다가 나 사업 망하면 처자식 다 굶기는 거잖아. 아무리 성호 엄마가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 사업 때문에 받은 대출도 많고 벌려놓은 게 많아서 나 사업 망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 돈 좀 먼저 주라. 나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인 거 형도 잘 알잖아.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 너무 큰 돈이라 고민이 되었지만 동생이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사업이 망한다길래 아내와 상의 후 다음날 남동생과 만나 5천만 원을 입금해 줬답니다.
그 이후 수술 날짜가 잡히고 가족들 모두가 절 걱정했어요. 조카도 학교 끝나고 병원에 찾아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가 이식해 준다고 했으니까 수술도 잘 되고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저랑 나들이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요.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할게요. 어느새 중학생이 된 조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조카에게 꼭 건강을 회복해서 예전처럼 좋은 데 많이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동생이 신장을 이식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엄마도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병문 안으로 온 제 동생과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명수야,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명우가 새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서로를 아끼더니 이렇게 큰 결심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명수야, 넌 정말 좋은 아들이고 좋은 동생이야. 꼭 나중에 천국 가서 복 받을 게다. 저는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점점 두려운 마음이 커졌어요. 혹시나 수술이 잘못되진 않을까, 이러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수술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저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며 마음을 안정시켜 보려고 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수술 전날 입원해야 되는 동생이 연락도 없이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 때문에 병원은 완전히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환자분, 신장 공여자분이 연락이 안 되는데요. 혹시 얘기 들은 거 없으세요? 오늘 입원을 해야 내일 수술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동생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장을 하지 않더군요. 심지어 동생 집까지 찾아간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보, 어떡해? 서방님 집에 아무도 없나 봐.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안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어. 여보, 설마 서방님이 작정하고 도망간 건 아니겠지?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가. 수술 전날에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저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날 미리 올라온 저희 엄마 아내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저녁쯤 되자 동생한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형, 아까 계속 전화 안 받은 거 미안해. 형한테 미안해서 차마 통화를 못 하겠더라고. 형, 나 너무 무서워. 수술하다 잘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성호 이제 중학생인데 만약에 내가 수술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성호 엄마도 맨날 자기 과부되기 싫다면서 울고불고 한단 말이야. 형, 진짜 미안한데 이제라도 딴 데 알아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가족들도 그 문자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엄마도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수 이 못된 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지형 신장이식 해준다는 약속을 수술 하루 전날에 어겨? 어찌 짐승도 안 할 짓을 하느냐 말이야. 제 아내도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동생이란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처음부터 이러려고 돈 먼저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사람 생명 가지고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되지. 여보, 나 서방님 절대 용서 못해. 이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여보, 걱정하지 마. 서방님 때문에 지금 당장 수술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당신 살릴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기운 내. 알았지?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했지만 충격받은 저의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질 않았어요. 믿었던 동생에게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결국 수술은 취소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지옥 속을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흘렀을 때 갑자기 병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처남이었습니다.
처남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매영,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누나가 며칠 전에 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부탁을 했다고요. 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그렇게 힘드셨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어야죠. 저한테 이식해달라고 부탁도 안 하셨잖아요. 저 누나 얘기 듣고 매영이 걱정돼서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검사부터 해볼게요. 그런데 검사 결과 처남이 신장 이식에 적합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고 찾아온 처남이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 처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남도 타이어 가게에서 일하면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는데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서 어떡해. 신장 이식 해주고 나면 처남도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관리도 계속 해줘야 되잖아. 그러자 처남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정 괜찮아요. 어차피 전 결혼 안 해서 책임져야 할 처자식도 없잖아요. 저한텐 가족이라곤 엄마, 아빠, 누나, 그리고 매형뿐인데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료기술이 좋아서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이식 수술하고 막 그런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믿고 제 자신도 믿어요. 그러니까 매형도 꼭 수술 잘 돼서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남,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 친동생도 무섭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처남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처남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 거야. 그날 병실은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저와 처남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아내까지도 고맙고 미안하다며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술 당일 장인 장모님께서 절 찾아오셨습니다. 장모님께선 제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솔직히 내가 웬만한 사위였으면 내 이 수술 반대했을 걸세. 그런데 자넨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라서 내 아들이 신장 이식을 해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했어. 자네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 마음도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 당장 자네가 없다면 우리 딸이 무너질 거고 우리 딸이 무너지면 손주들도 무너질 거고 그럼 우리 가족들도 다 무너지는 거잖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신장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둘 다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힘내게나. 알겠지?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어쩜 처가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저를 위해 주시는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음을 굳게 먹고 수술실에 들어갔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장인 장모님께서 제가 수술을 하는 동안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기도 덕분인지 수술은 무사히 성공하고 저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남에게 너무 고마워 차를 한 대 뽑아줬어요. 그러자 처남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매영, 저 이런 큰 선물 받자고 이식해드린 거 아닌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린 무슨. 처남이 날 위해 그 큰 희생을 해줬는데 이걸로도 모자라지. 저번에 보니까 처남 차가 많이 낡았더라. 처남은 나한테 새로운 생명을 줬는데 난 겨우 이런 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도 처남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은혜를 갚을게. 매영, 은혜라뇨.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제가 매영을 살릴 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요. 사람이 심성이 이렇게나 착할 수가 있나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며 정말 좋은 처가 식구들을 만나 목숨까지 건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도 해주기 힘든 걸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텐 한 가지 해결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수술 전날 도망간 남동생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동생에게 찾아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야, 강명수,
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간 치러야 되지 않겠어? 네가 그날 도망가는 바람에 내 처남이 신장 이식을 해줘서 나 겨우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런데 네가 뻔뻔하게 그 돈을 홀랑 먹어버려? 너 빨리 내가 준 5천만 원 내놔.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만 동생은 미안해하긴커녕 뻔뻔스럽게 이러더라고요. 그 큰 돈을 지금 당장 어떻게 줘? 내가 천천히 갚는다고 했잖아. 어쨌든 수술했으면 된 거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뭐? 천천히 갚어? 너 내가 그 돈 신장 이식해준 대가로 준 거지. 아무 이유도 없이 너 쓰라고 무이자로 빌려준 건 줄 알아? 약속을 안 지켰으면 그 돈도 그대로 뱉어내야지. 얼른 내놔. 지금 당장 나한테 입금하라고. 돈이 있어야 입금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떡해? 에이씨, 나도 몰라. 뱉지. 그런데 그 와중에 재수 씨가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아유, 치사하게 형제들끼리 고작 5천만 원 가지고 그럴 거예요? 동생이 힘들면 형으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구질구질하게 굳이 달라고 찾아올 건 뭐예요? 이거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완전 남보다도 못한 사이네. 너무 화가 나서 재수 씨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려던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먼저 나섰습니다. 뭐? 남보다도 못한 사이? 동서 말 한번 잘했네. 세상에 어떤 동생이 친형한테 돈까지 받아가 놓고 신장이식 수술 전날에 잠적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아무리 남이어도 해선 안 될 짓이야. 악마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그 돈 욕심나서 일부러 내뺀 거지? 그 전까지 걱정하는 척했던 건 다 쇼였던 거지? 당연하죠. 뭐 그럼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애초에 신장이식 해준다고 했을 때부터 그 핑계로 뭐라도 하나 얻어내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먼저 5천만 원 주겠다고 얘기한 건 아주버님이잖아요. 주겠다고 해서 받은 건데 뭐 문제 있어요? 동서,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 입에서 그딴 소리가 나와. 동서, 뭐 잊었나 본데 그때 우리가 5천만 원 주면서 차용증 쓴 거 기억 안 나? 거기에 뭐라고 써놨어? 신장 이식해주는 조건으로 주는 거라고 써놨지? 그런데 조건을 안 지켰으니까 당연히 그 돈은 그대로 돌려줘야지. 도장까지 찍어놓고서 왜 이래 정말? 사실 동생이 수술 전에 돈을 먼저 달라고 했을 때 아내가 저보고 차용증을 쓰자고 했었거든요. 가족끼리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게 진짜로 필요할 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재수 씨는 차용증 얘기를 꺼내도 코웃음만 치더군요. 아, 그깟 종이 쪼가리 가지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참나, 어쩐지 가족끼리 돈 주면서 쓸데없이 왜 차용증까지 쓰나 했더니 형님이야말로 애초에 우리 의심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차용증까지 쓰자고 하죠. 당연히 의심하지. 솔직히 말해서 동서랑 서방님 인간 같지 않게 행동한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으로 돌변해서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처음엔 서방님이 진심인 줄 알았어. 나이 먹고 이젠 정신 차린 줄 알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수술하기도 전에 돈부터 달라고 하더라.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차용증도 하나 없이 떡하니 줄 수가 있겠어? 그래서요? 뭐 어쩌자는 건데요? 어쩌긴 뭘 어째? 정 못 주겠다면 법적으로라도 해결해야지. 동서, 날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은데 그날 동서랑 서방님이 신자기식 조건으로 돈 받아간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녹음까지 다 해놨거든? 이거 법원에 다 제출할 거야. 뻔뻔하게 가족 등쳐먹고 어떻게 되나 똑똑히 보자고. 저는 녹음을 해놨다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거든요. 아마 현명한 아내가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일까지 다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녹음까지 했다는 말에 제 동생이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뭐라고요? 녹음까지 했다고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빡빡하게 굴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남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 때 한 번쯤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증거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하려고 하시냐고요?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남동생을 보고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라도 사과를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남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수 너 진짜로 실망이구나. 나한테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거였어. 그래, 네가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뒤통수를 쳤으니 나도 앞으로 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마. 이 사람 말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알아서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내와 함께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 이후 알아보니 형사 구속은 안 된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에 녹음 파일에 그리고 입금 내역까지 증거가 다 있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강제 집행으로 예금 채권 압류부터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생은 제가 말로만 겁을 주는 줄 알았는지 진짜로 법적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저한테 5천만 원을 갚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받고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성격 더러운 재수씨 만나더니 아예 사람이 변해버린 거야? 어떻게 여자 한 명 잘못 만났다고 그 착하던 애가 이렇게까지 변해? 솔직히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그나마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우리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 난 널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너도 더 이상 날 형이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어? 그날 이후 저는 동생과 아예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냥 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쯤 지났을 때 동생이 재수 씨랑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생하고는 연을 끊었지만 조카하고는 가끔씩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맞는 사람끼리 참 오래도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처남 덕에 새로운 삶을 다시 얻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명우야, 네 동생 명수가 죽는단다. 네? 명수가 죽는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수가 간경화로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란다. 사업 망하고 성호애미랑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나 봐. 원룸에 혼자 살면서 소일거리를 하는 와중에 맨날 하루에 소주 3병씩 먹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게다가 네 아빠도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잖니. 가족력도 있는데 몸 관리를 그렇게 안 했으니 병이 안 생길 수가 있나. 저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너무 미운 동생이었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시던 엄마도 자식이 그렇게 되니 많이 힘드셨나 봐요. 계속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성호라도 간이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못 해준다고 했다더라. 게다가 성호 애미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나 봐. 아이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명우야, 우리 명수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병이라니. 알고 보니 저희 엄만 그동안 동생이 걱정되어서 저 몰래 월세에 술값에 이것저것 돈을 보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괜히 돈을 보내주는 바람에 남동생이 그걸로 술을 사 먹어서 병에 걸렸다면서 자책을 하고 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며칠 후에 조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조카는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아빠, 저 아빠가 너무 믿고 싫어요.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도 없고 관심 가져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와서 저보고 간이식을 해달래요. 아빠가 큰아빠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 어떻게 저보고 간이식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우리 아빠가 너무 미워요. 5년 전 그때도 아빠를 너무 원망했고 창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울면서 저밖에 없다고 사정을 하고
엄만 죽어도 해주지 말라고 하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솔직히 말하면 아빠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조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성호야, 난 네 맘 다 이해해. 가족이라고 해서 꼭 이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넌 아직 20살밖에 안 된 창창한 나이인데 내키지도 않은 수술을 억지로 했다가 잘못되면 큰일이잖니. 그러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결정해. 네가 설사 이식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널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선택은 오로지 너한테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렴. 난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해 줄 거야. 그러자 조카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 엄마가 조카한테 전화해 그래도 네 애비니까 도와달라고 여러 번 사정을 했는데 조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네요. 조카가 하도 완강하니 결국 엄마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하루 남동생한테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우야, 내가 오늘 명수를 보고 왔는데 명수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많이 후회하고 있더구나.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았다면서 그래서 벌을 받는 거라고 엉엉 우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서 내가 명수한테 이렇게 얘기했단다. 그러게 진작에 잘하지 그랬냐고. 형한테 그런 못된 짓도 하지 말고 아들한테도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겠냐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얘기했더니 아주 서럽게 펑펑 울더구나.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니? 너도 그렇고 성호도 그렇고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렸는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 쌓인 걸 되돌릴 수 있겠냐고. 어릴 땐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엄만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어요. 결국 조카는 끝까지 간이식을 못 해주겠다고 선언했고 남동생은 계속 공여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언제 수술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면 역시 사람은 앞뒤를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릴 적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남동생과 제가 이렇게 사이가 멀어져 버리고 저희 엄마도 자식들 때문에 가슴 아파서 울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조카도 지 애비를 원망하고 있고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또 자책하고 있고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서 바로잡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그 화목했던 가족이 이렇게 되어버린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날짜가 2024년 4월 25일이네요. 이 시점에서 글을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제 사연이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가족들 간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동생 사이에 있었던 비극 같은 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를 둔 남자입니다.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고향처럼 존재하죠. 떠올리기만 해도 늘 보고 싶고 그리운 나 자신을 번듯하게 키워주신 분들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제겐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그런 제 할머니를 철저하게 무시한 제 아내에게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 버렸죠. 잠시 아내라는 불청객이 등장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 저리지 않은 적이 없었던 할머니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할아버지를 떠나보내시고 소머리 국밥집을 운영하며 아버지와 동생인 고모를 키우셨다고 해요. 그러다 고모를 일찍 시집 보낸 뒤엔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고 저를 낳으며 우린 네 식구가 된 거죠. 그 옛날에 여자 홀몸으로 자식들을 키워낸 분이라 그런지 할머니는
굉장히 기가 세고 억센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리한 따뜻한 정이 많은 분이기도 했어요. 할머니 얼굴엔 어린애들 몽고 반점 같은 커다란 반점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할머니는 제게 장난으로 할머니의 저에 대한 사랑은 그 점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리고 순수했던 전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할머니와 그 점을 어루만지며 잠이 들곤 했었죠. 저와 부모님과의 인연은 길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밖으로만 나돌며 할머니와 자주 싸웠던 어머니는 제 나이 9살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진 제가 15살 때 그만 일하던 공장 화재로 인해 숨을 거두셨죠. 숨이 넘어가도록 울던 고모와 달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아무 걱정 말거라. 너한텐 이 할미가 있잖니. 이 헬미가 곁에 있으니 넌 아무 걱정할 것도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할머니는 유독 제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성민아, 공부 꼭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아버진 내가 예전에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가라고 말했는데 결국 공부 안 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야. 네 아버지도 일찍 간 마당에 너마저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헬민 정말 못 산다. 할머니는 남들 다니는 학원이란 학원은 다 보내주시고 각종 책에 제일 좋은 책상까지 사주시는 등 제 공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또 할머니는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말라며 또래 애들보다 용돈도 배는 챙겨주셨죠. 그렇게 손주인 제 앞에선 한없이 다정하고 약한 분이셨지만 밖에서의 할머니는 호랑이 같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우러 종종 할머니 국밥집을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국밥에 술을 곁들이는 아저씨들이 많다 보니 할머니 가게엔 취객도 많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중 진상을 부리는 취객엔 아주 가차없으셨죠. 한 번은 어떤 취객 아저씨가 슬그머니 눈치를 보다 돈을 내지 않고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그놈을 뒤쫓으려던 그때 할머니는 바람보다 빠르게 달려가 그놈을 낚아채시더군요. 그리곤 바닥에 나동그라진 그놈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뒤 욕을 한 사발, 아니 2사발을 퍼부으시지 않겠어요? 이 썩을 놈의 자식이 허우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디서 무전 취식을 해? 이 똥간에 10번을 푸그려서 오지 산속에 파묻어버릴 놈아. 얼른 돈 내놔. 아우, 할머니, 아파요, 아파.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고 외상이에요, 외상. 외상? 너 나 아냐? 외상은 주인이 허락해줘야 외상이지.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너 콩밥 먹고 싶냐? 돈 안 내놔? 어디 장기로 그 값 대신 치르게 해줘? 드릴게요. 드린다고요. 급히 따라 나가서 할머니의 말을 직접 듣는데 듣는 저까지 오싹해지더군요. 그리고 그날 할머니는 자신을 걱정하던 제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혜민 괜찮다. 그리고 성민아, 넌 또래보다 몸도 마르고 약한 애가 저런 건장한 남자한테 무턱대고 달려들면 큰일 나. 할머니는 도리어 당신 자신보다 왜소한 편이었던 절 걱정하신 겁니다. 할머니는 얼마 뒤 저를 복싱장에 등록시켜 주시더군요. 이 험한 세상에서 절대 누군가한테 얕잡아 보이면 안 된다. 하지만 이건 네 몸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지 남들한테 주먹질하라고 가르쳐주는 건 아니야. 저는 그런 할머니 덕에 몸도 튼튼해지고 어디 가서 주눅 들고 살진 않게 됐어요. 하지만 고등학생 때 주먹질하고 다니지 말라던 할머니 말을 거스르는 사건이 생겼죠. 당시 저희 반엔 늘 반 애들을 괴롭히고 돈까지 빼앗아 다니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놈은 저를 목표로 삼아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며 제가 화를 내자 주먹질까지 하더라고요. 야, 너 이 자식, 네가 먼저 친 거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놈을 곤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흥분을 한 건지 그놈은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어요. 때문에 할머니는 국밥집을 닫고 교무실까지 불려오시게 됐죠. 우리 애 어떡할 거예요?
제 당장 퇴학시켜버려요. 그놈의 부모는 사회에서 힘 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 저런 놈은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야 한다. 네가 감히 누구 아들 건드린 줄 아느냐 하고 소리를 질러댔죠. 그리고 그때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비는 할머니 모습에 저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애를 단속 못한 제 잘못입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손주는 제가 꼭 잘 타이르겠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놈 부모와 합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전 할머니께 흐느끼며 잘못을 빌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대뜸 씩 웃으시지 않겠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다. 죄송하긴 아주 잘했어. 예? 잘했다고요? 그럼 아까는 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쏙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의아하게 물은 제 질문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무릎 꿇는 게 뭐 대수냐? 사람은 상황을 보고 굽힐 땐 굽힐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내가 무릎 꿇어서 결국 널 지켜냈자니. 그거면 난 됐다. 그놈이나 그놈 부모처럼 별거 아닌 자기 힘만 믿고 남을 괴롭히는 인간들은 그렇게 한 번씩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아주 한 방 잘 먹였어.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놈들을 상대할 땐 주먹보다 말로 해결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법은 항상 주먹을 들지 않은 사람 편을 들기 마련이거든.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은 반 애들 전부를 불러 면담하셨어요. 당연히 아이들은 전부 제 편을 들어주었죠. 게다가 그동안 그놈에게 맞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 합의까지 한 마당에 저는 학교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할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그 뒤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듯 늘 저를 혼내기보단 현명하게 응원과 가르침을 주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며 저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도 취업할 수 있었답니다. 취업을 한 후 전 할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올라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싫다. 난 평생 살아온 이곳이 좋아. 하지만 할머니는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는 괄괄하시긴 해도 정과 의리가 넘치는 분이라 고향에 친구도 많고 근처에 살며 왕래하는 친척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신 건 이후 할머니보다 먼저 고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나이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조금 서두르는 결혼을 했던 건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주예요. 회가 안 된다면 슬쩍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와 술을 한잔하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와는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우연히 합석하게 된 당시 직장 동료 여자친구의 친구로 만나 인연이 됐죠. 아내는 털털한 사람으로 꿈이 먹고 화끈하던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연애를 막 시작한 무렵부터 할머니의 건강이 노화와 지병으로 인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때 할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이 헬미 몸이 더 이상 정 같지가 않구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내가 눈 감기 전에 성민이 네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거야. 네가 온전한 가정을 꾸려야 내가 마음 놓고 눈을 감지 않겠니? 당시 할머니 나이는 70대 후반으로 더 이상 예전에 기운차고 갈갈했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병들고 나약한 노인이 된 할머니에게 제발 같이 서울에서 살자고 말해도 자신은 평생 살아온 고향이 좋다며 끝내 거부하셨죠.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은 할머니를 뵈러 안동과 서울을 오갔고 그런 할머니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 결혼도 서두르게 된 거예요. 저는 흔쾌히 청혼을 받아준 아내와 만난 지 11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린 할머니가 보태주신 돈과 제가 모은 돈을 더해 신혼집을 구했고 아내가 혼수를 마련해오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한 처음 결혼 생활은 무난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무심코 흘려보냈던 아내의 특이점이 점점 결혼 생활을 불행으로 이끌더군요. 첫 번째는 조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아내의 성향이었고, 두 번째는 털털함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가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던 아내에게 저는 쓴소리를 몇 번 했었어요. 그때 아내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자신이 남동생에 비해 오냐오냐 자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늘 먼저 사과하고 잘하려는 모습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며 넘어갔던 거죠. 게다가 털털한 면이야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었으니 더더욱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처가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던 처남이 제게 이러지 않겠어요? 매영, 전 누가 저렇게 억센 우리 누나 데려갈까 싶었거든요. 근데 매영이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매영 앞으로 고생 꽤나 하실걸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남매 사이란 을에 저런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건 명백한 제 실수였음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죠. 당신 대체 언제 씻었어? 금요일에 퇴근하고 와서 세수도 안 하지 않았어? 지금 일요일 저녁이야. 그리고 일하느라 나도 힘들어. 왜 집안일이면 청소며 죄다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언젠 자연스럽고 털털한 내가 좋다며 좀 안 씻는다고 문제되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잔소리야.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집안일도 시킨 적 한 번 없는데 진짜 짜증나. 결혼 후 아내는 털털해도 너무 털털했습니다. 연애 시절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집에 함께 붙어 있으니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밖에 나가지 않을 땐 들어와서 손발도 닦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보냈고, 밥을 먹으면 치우긴커녕 식탁 위에 그릇을 그대로 올려뒀다가 그 그릇에 또 밥이나 국을 퍼먹더라고요. 한 번은 일주일간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가득 널브러져 있는 배달 음식 용기와 엉망인 집안, 식탁에서 제대로 치우지도 않아 구더기까지 생긴 음식들을 보며 진짜 기절초풍할 뻔했다니까요. 게다가 모든 귀찮은 일은 제게 당연한 듯 떠미는 모습까지 보니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을 당당히 얘기하는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집에선 그렇게 더럽게 살면서 남의 이목은 엄청나게 신경 쓰더군요. 특히 그놈의 SNS가 뭐라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든 다 따라하고 싶어 했어요. 이 쇼핑백 뭐야? 당신도 백화점 갔어? 이건 뭐야? 잠옷이잖아? 잠옷 같은 건 그냥 좀 인터넷으로 사면 안 돼? 저번에 지연이도 SNS에 실크 잠옷 샀다고 사진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난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살면 내가 괜히 걔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잖아. 아내는 남들도 이 정도는 하고 산다며 쇼핑도 비싼 백화점에서 턱턱하고 외식도 호텔 레스토랑 같은 비싼 곳만 고집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요즘엔 이게 유행이라며 애를 낳고 하자고 미루더라고요. 게다가 임신 준비할 거라며 저와 상의도 없이 결혼 1년 만에 회사도 그만두곤 노력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귀찮아하더군요. 대체 이럴 거면 제가 왜 결혼을 했나 싶어 후회가 됐죠. 당신 진짜 이번에도 나랑 같이 안동 안 내려갈 거야? 귀찮아. 너무 멀어. 그리고 당신 부모님도 아닌 할머니인데 꼭 나를 데려가야겠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 심지어 아내는 결혼 전엔 할머니께 꼭 잘한다고 하더니 할머니 댁엔 언제부턴가 발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노쇠해지며 저는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 달에 2-3번은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아내는 결혼 전이나 초반엔 그래도 몇 번 같이 가더니 나중엔 귀찮다고 발길을 끄는 거죠. 처음엔 그래도 직장 다니느라 주말엔 아내도 쉬고 싶겠지 하고 이해했는데 이후 집에서 백수로 있으면서도 저러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뭐? 이젠 하다 명절에도 할머니 뵈러 안 가고 친정에 가겠다고? 그동안 당신 일이 바쁘다, 몸이 안 좋다 핑계대는 것도 죄송했는데 명절까지 안 가면 할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솔직히 당신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데 내가 그 먼 안동까지 가서 당신 할머니를 보고 싶겠어? 난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쉴래. 엄마 아빠한텐 앞으로 명절은 각자 집만 챙기기로 했다고 말해놓을게.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자 아낸 이제 하다하다 명절에까지 할머니를 뵈러 가지 않겠다더군요. 아내와 제 사이를 모르는 할머니가 손주 며느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구는 아내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저는 장인어른께 예의상 전화를 한 통 드렸어요. 저희 할머니 몸이 날이 갈수록 너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번 명절엔 할머니 옆에 좀 오래 있어드리고 싶어요. 처가댁엔 다음에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자네를 키워주신 분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미안하네 김서방. 우리도 우리 정주가 자네 할머님 댁에 가지 않고 집에 와서 깜짝 놀랐네. 요즘에 명절에도 각자 집만 챙기는 게 유행이라는 말을 하길래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한 소리 하긴 했네만 딸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자네한테 누구보다 미안하네. 저는 실망하실 할머니를 생각해 그때도 여전히 아내에게 일이 있다며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명절이 끝나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할머니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국밥집도 문 닫으셨잖아요. 이젠 제발 서울 와서 저랑 좀 같이 살아요. 예? 저 너무 걱정돼요. 갖고 있는 지병도 날로 악화되시잖아요. 서울에는 큰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하시면 좀 좋아요. 여기 안동에 있는 병원도 좋아. 몸 늙는 건 매한가지인데 낯선 서울 가서 외롭게 살기보단 고향에서 즐겁게 여생을 보내고 싶구나. 잘 알지도 못하는 서울에 살게 하는 게 이 헬미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니까 그만하거라. 하지만 할머니의 뜻은 대쪽 같으셨습니다. 어느덧 80 초반이 되어 점점 더 노쇠해가는 할머니를 곁에서 모실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 할머니를 저와 함께 찾아뵙긴커녕 전화 한 통 안 드리는 아내가 더욱 원망스러워졌죠. 그렇게 아내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져만 갔습니다. 아니, 아내보단 제 마음에 남아있던 아내에 대한 마음이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아내는 자신을 포기해가는 제가 오히려 편했는지 가끔 제게 웃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거든요. 반면 저는 마음 같아선 아내와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아프고 연로하신 할머니 마음에 대못을 박을까봐 그러지 못하고 참았던 거죠. 그리고 또다시 돌아온 명절에 저는 결국 아내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성민아, 혹시 이번 명절에도 새아가 난동에 못 오는 거니? 네, 죄송해요 할머니. 지금 집사람이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이번 명절에도 긴 시간 내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명절 전주 주말에 할머니는 제게 전화해 아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 할머니가 속상해하실까봐 그날도 여지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죠. 아내는 그때에도 자신은 절대 안동에 안 가고 집이나 친정에서 쉴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번엔 꼭 손주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애가 바쁘다니 그럼 이번엔 내가 서울로 올라가마. 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힘드시잖아요. 제가 안동으로 내려갈 테니까 오지 마세요. 아니야. 본지 오래된 우리 손주 며느리 얼굴도 꼭 보고 싶어서 그래. 쉬엄쉬엄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보고 싶은 사람이 가야지. 안 그러니? 그렇게 할머니는 명절 전날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할머니가 오시기 전부터 신신당부를 해놨었어요. 나도 처가 가면 당신이랑 사이 안 좋은 티 안 내고 잘 있다고 오잖아. 할머니가 당신 보고 싶고 할 말도 있다고 힘들게 올라오시는 거니까 할머니 오시면 내 앞에서처럼 불편한 티 내지 말고 식사나 한 끼 같이 잘하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내는 저희 할머니가 오시는 게 불만인 듯 입을 삐쭉 내밀더군요. 저는 그래도 할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내가 할머니께 대접할 식사 정도는 준비해 줄 줄 알았어요. 할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그냥 오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그냥 명절 음식 몇 가지 해왔다. 나왔다고 새아가랑 너랑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 것 아니니. 그래서 우리 손주 며느리 고생하지 말라고 미리 해온 거야. 새아가 집에 있지? 우리 예쁜 손주 며느리 얼른 보고 싶구나. 저는 할머니를 터미널까지 모시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들어온 전 굉장히 당황하고 말았어요. 새아가 집에 있다고 하지 않았니? 아무도 없는데. 잠시만요. 마트 갔나? 제가 전화해 볼게요. 집에 오니 아내는 식사 준비를 해놓긴커녕 아예 없더군요. 설마 할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마음대로 나갔겠나 싶어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아내의 대답을 듣고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당신 어디야? 할머니 모시고 집에 왔는데 당신 왜 집에 없어? 장 보러 갔어? 장? 장은 무슨? 나 친정 왔어. 뭐? 친정? 내가 말했잖아. 우리 할머니 당신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그게 뭐? 난 이 좋은 명절날 당신 할머니 먹이 식사 차리는 거 귀찮고 싫어. 나 오늘 친정에서 하루 자고 갈 테니까 당신 할머니는 당신이 잘 모시고 있다가 돌려보내. 당신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할머니 무시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내 아내야? 싫은 걸 그럼 어쩌라고. 다 늙은 노인네 냄새 맡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당신 할머니 얼굴에 있는 점 때문에 흉측해서 보기 싫어. 괜히 기분 잡친단 말이야. 아무튼 난 안 갈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 끊는다. 그렇게 아내는 제멋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서울까지 온 저희 할머니를 보기 싫다며 친정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집이 워낙 조용해서였는지 할머니는 저와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모두 들으신 모양이더군요.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게 할머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주 며느리가 내가 보기 싫어서 저번 명절에도 안 온 거였구나. 근데 내가 눈치도 없이 여기로 온 게야. 에휴, 늙으면 죽어야지. 이게 무슨 추태라니.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왜 저한테 미안해하세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동안 할머니가 속상해 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집사람이랑 사이 안 좋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여서 많이 힘들었는데 할머니가 속상하실까봐 갈라서지도 못하고 참았던 거예요. 그래도 부부간에 의리가 있으니 이 정도로 못되게 굴지 몰랐는데 할머니께 이렇게까지 하는 그 사람 저도 더는 참기 힘드네요. 괜히 나 때문에 잘 살고 있던 너희 둘 사이에 금이 가는 거 아니냐? 다 늙은 나 때문에 괜히 그럴 것 없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저러는 집사람은 애초에 남편인 절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끝까지 저만 걱정하는 할머니께 그동안 숨겼던 아내와의 불화를 간략하게나마 털어놓았습니다. 이미 그런 통화까지 들으신 마당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내에게 미친 듯이 화가 났지만 그래도 꾹 참고 저는 할머니를 위해 밥을 하고 간단한 국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께서 싸우신 명절 음식과 함께 상을 차려 할머니와 식사를 하며 여쭈었죠. 근데 할머니, 집사람한테 무슨 말씀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사실 나한테 예전 내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가락지가 있어. 그걸 새아가한테 주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 손주 잘 부탁할 테니 앞으로 애도 낳고 더 행복한 삶을 살라고. 내가 못 누렸던 여자로서 행복한 삶을 꼭 넌 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 착한 손주와 결혼해줘서 항상 고마웠다고 말이야. 사실 성민아, 이 헬미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병원에선 3개월가량밖에 앞으로 못 살 거라고 하더구나. 네? 3개월이요? 돌아온 할머니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놀라서 밥숟가락을 떨어뜨린 제게 눈물을 닦으며
한 달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마지막을 준비하셨다고 했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어차피 얼마 못 살 거 조금이라도 네가 슬퍼할 날을 줄여주고 싶었어. 사실 나한테 안동에 3층짜리 건물이 한 채 있단다. 그거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재산 전부 네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었어. 그렇게 재산 정리도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유산 이야기도 해주고 손주 며느리 직접 만나 좋은 말도 해주고 가락지도 주며 널 부탁하고 싶었단다. 너랑 새아가가 이런 사이가 됐을지 미처 모르고 말이다. 우리 착한 손주 이 헬미 때문에 많이 괴로웠겠구나. 미안하다. 이 헬미가 다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아프게 되실 때까지 미처 알지도 못한 제가 더 죄송해요. 그리고 못난 여자 골라서 할머니 마음에 상처 드린 것도요. 왜 절 이렇게 나쁜 손자 만드세요? 할머니, 그럼 지금이라도 서울에 있는 병원 다니면서 저랑 사세요. 네? 제발요. 끝까지 고집부려 미안하지만 난 마지막까지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단다. 명절 지나고 입원할 수 있게 주위 사람들한테 추천받아서 괜찮은 요양병원도 미리 예약해 놨어. 나에게 안동은 내 부모님과 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내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네 애비와 어렸던 네 고모의 숨결 모두가 살아 숨쉬는 곳이란다. 그러니까 난 마지막까지 고향의 공기를 마시다가 날 기다리는 아들 곁으로 가고 싶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고향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신 할머니께 저는 더 이상 애원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주무시고 가라고 해도 내 집이 마음 편하다며 할머니는 급구 안동으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버스 타고 가시겠다는 걸 겨우 말려 전 할머니를 안동까지 우선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와 쭉 안동에 있고 싶었지만 아내와 결판을 내기 위해서 말이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다음날 점심이 지나서야 집에 왔더군요.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가셨네? 잘 됐다. 또 할머니 보러 안동 안 갔냐고 엄마 아빠가 자꾸 뭐라고 해서 또 친정 가기 불편했는데 할머니 서울 오셨었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기만 해봐. 피차 서로 불편해질 일 애초에 만들지 말자. 알았지? 당신도 내일 내 친정 가지 말고 쌤쌤인 걸로 해. 아우 집에 노인네 냄새. 근데 당신 할머니 대체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저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고 갈라서 잔 이야기부터 꺼내려고 했지만 아내 입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나온 순간 울화가 치밀더군요. 저는 울컥하며 아내에게 소리쳤죠. 늘 우리 할머니를 귀찮아하기만 했던 당신한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너만은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내 옆에서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라는 말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더라. 손주 며느리 얼굴 꼭 보고 싶었다면서. 그리고 너한테 내 증조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가락지 주고 싶으셨단다. 뭐? 그런 말은 대충 전화나 문자로 하면 되지. 뭘 여기까지 와서 유난히시래? 하여튼 노인네들이란 그래도 금가락지는 좀 좋은데? 그래서 두고 가셨어? 어딨어? 또 다른 말은 없었고? 할머니 집 재산, 그리고 나도 몰랐던 안동의 할머니 이름으로 된 3층짜리 건물 전부 나한테 물려주시겠다고 마지막으로 재산 전부 정리했으니 그거 잘 챙기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대. 할머니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고. 전부 우리를 위한 말만 해주고 가려고 하셨던 우리 할머니. 그렇게 돌려보내니까 속이 후련하냐? 이 나쁜 인간아? 뭐? 할머니 앞으로 건물이 있었다고? 할머니 그렇게 돈이 많으셨어?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아프셨어? 곧 돌아가시면 그거 다 우리가 물려받는 거야? 대박.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그럼 내가 친정 안 가고
할머니한테 진수성찬 차려드렸지. 그 와중에도 아내는 할머니 걱정은커녕 돈 이야기에만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게다가 유산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에 아주 화색까지 돌았죠. 그 역겨운 모습에 정말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그동안 수없이 내뱉고 싶었지만 할머니 생각에 속으로 삼켰던 말을 드디어 내뱉었습니다. 진수성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물려받아? 물려받는 건 나 혼자야. 당신 법적인 내 아내도 아니잖아. 뭐? 그런 게 어딨어. 혼인신고 안 했어도 부부는 부부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결혼한 지 2년도 훌쩍 지났는데 우리 명절 끝나자마자 혼인신고부터 할까? 어? 아니, 난 더 이상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살아.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기적이고 멍청하기까지 한 너랑 이제 1분 1초도 내 인생 공유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 너 일도 그만두고 내가 가져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지? 이 집도 나랑 우리 할머니 돈으로 산다니까 당신은 몸만 나가. 뭐? 나가라니. 당신 할머니 일 때문에 나한테 아직 화 많이 났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끝내자니.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그만해. 우리가 사이 좀 안 좋았기로써니 어떻게 나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넌 참 염치도 없다. 사이가 그냥 안 좋았다고? 난 당신이 정말 끔찍해. 이번 일로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어. 당신은 누군가 결혼하기엔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인간이라는 걸 말이야. 세상에 어떤 여자 데려다 놔도 우리 할머니한테 너처럼은 안 했을 거야. 난 너한테 정말 고맙다. 그때 혼인신고 안 한다고 해줘서. 어차피 우린 법적으로 남남이니까 할머니 재산에 침 흘릴 생각 하지도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싫어. 나도 엄밀히 따지면 이 집에 지분 있어. 혼수 해왔잖아. 혼수? 그깟 거 다 가지고 가. 난 필요 없으니까. 일주일 줄게. 당신 짐이랑 혼수 다 빼서 친정 가. 안 그럼 나 전부 버려버릴 테니까.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주위에 망신스러워서 결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어떻게 갈라서. 나 지금 당신만 믿고 직장도 그만뒀는데 혼자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좋아하는 네 부모님한테 평생 빌어먹고 살면 되겠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든 말든 더 이상 내 알 바 아니야. 경고했어? 일주일이야? 저는 그 길로 미리 싸둔 간단한 옷가지를 들고 안동의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왜 여길 또 왔냐는 할머니께 정식으로 아내와 갈라서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런 선택을 했구나. 안타깝지만 어쩌겠니. 세상엔 그렇게 아닌 인연도 있는 게지. 너만은 네 애미와 다르게 좋은 여자를 만났길 바랬건만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나 보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새끼. 할머니는 그 소식을 안타까워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곤 제가 할머니를 위해 아내를 참아온 일도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린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버릴 것 하나 없는 인생의 경험으로 남게 될 거라고 위로해 주셨죠. 할머니 명절이 지난 후 예약해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의 사정을 말한 후 휴가를 썼어요. 그리고 안동에 머물며 할머니의 집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할머니를 간병했죠. 그 와중에 아내는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그 뒤론 제가 전화를 일절 받지 않자 그제 안동까지 달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할머니의 요양병원까지 찾아와 할머니와 제게 싹싹 빌었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다니까? 할머니가 이 사람한테 저랑 갈라서지 말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할머니 저 많이 예뻐해 주셨잖아요. 그랬지. 네가 바쁘다면서 날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안 들이밀었어도 그저 네가 내 손주랑 결혼한 아이란 이유로 널 예뻐했다. 근데 내 손주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긴커녕 우라만 쌓이게 했다는 널 손주를 키워낸 내가 흉물스럽다는 말을 내 손주한테 당당히 내뱉는 널 내가 왜 계속 예뻐해야 하니?
내 손주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은 나도 절대 용서 못한다. 내가 기우만 있었으면 네 머리 끄댕이라도 다 뜯어놨을 거야. 내 손주 마음고생 시키는 인간은 내가 누구든 가만두지 않았으니까. 넌 내가 기운이 없어서 운 좋은 줄 알거라. 할머니, 아직도 내 말 못 알아들어?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꺼지란 소리야. 나가 당장. 제 아내에 대한 마음을 싹 거둔 할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예전 호랑이 시절의 모습으로 아내에게 소리치시더군요. 할머니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아내는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나가지도 않고 눈치만 봤죠. 결국 그 꼬라지를 보기 싫었던 전 아내 뒷덜미를 붙잡고 요양병원 밖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끝까지 제게 매달리자 저는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진짜 끝까지 왜 이래? 당신은 당신 부모한테 돌아가서 나한테 잔소리 듣지 말고 편하게 살라니까. 왜, 이제 와서 돈이 탐나냐? 여보, 내가 돈 때문에만 이러겠어? 난 아직 당신 많이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거지. 솔직히 우리 그동안 사이가 별로였잖아. 그 와중에 당신 할머니가 온다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나도 원래는 할머니 많이 생각했어. 진짜야. 우리 할머니를 생각했다고? 그래서 전 명절에도 그 전에 내가 할머니 댁 좀 한 번만 같이 가자고 부탁했을 때도 안 갔냐? 참 추하다 추해. 내가 막 결혼했을 때 네 남동생 말을 귀담아 안 들은 게 천추의 한이다. 난 너처럼 추잡하고 인간성 더럽고 이기적인 여잔 처음 봤어. 그거 그래도 다 참아주고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할머니가 어떤 의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서울에 오신 우리 할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행동한 당신, 난 절대 용서 못해. 할머니 덕분에 네 밑바닥에 밑바닥까지 알게 돼서 내가 할머니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넌 내일이 약속한 일주일째인 거 알지? 내가 서울 올라갔는데 네 짐 그대로 있으면 나 진짜 그 짐 다 버려버릴 거야. 그렇게 윽박지른 전 분명 돈 때문에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를 사납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 저는 정말 이삿짐 트럭을 불렀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 아내가 짐도 안 빼고 집에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여보, 진짜 1억이야? 아저씨 그 침대 빼지 마세요. 저 여기서 살 거라고요. 죄송해요. 얼른 그거 다 빼주세요. 이 여잔 제가 맡고 있을게요. 저는 엉엉 우는 아내가 인부분들을 방해 못하게 붙잡곤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역시나 저희 할머니가 서울에 오셨던 것도 제가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통보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이번에도 아내에게 들은 대로 아픈 할머니를 돌보려 제가 명절 내내 가지 않은 줄 안 거죠. 저는 얘기하지 말라며 우는 아내를 뒤로하고 두 분께 그동안의 모든 일과 더 이상 아내와 못 산다는 이야기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장인 장모님이 오냐오냐 키운 딸 더는 못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삿짐 거의 다 쌌으니까 이거 장인어른 댁으로 다 보낼게요. 필요 없으시면 버리던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키우셨으니 당장 데려가서 평생 책임지고 사세요. 당신 봤지? 당신이 못한 말 내가 당신 부모한테 다 말해줬으니까 이제 진짜로 친정으로 꺼져. 또 한 번 내 집 오잖아? 그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알았어? 그 모습을 보자 그제야 아내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것 같더군요. 아내는 애처럼 서럽게 울며 실려 나가는 자기 짐 뒤를 따라 터벅터벅 집을 나갔죠. 그리고 그날 저녁 장인어른은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네. 정말 미안하네 김서방. 우리가 애가 어렸을 때 크게 아팠던 이유로 마음이 약해져서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그랬더니 결국 사람 된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못난 인간으로 키워버린 거야. 이젠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딸 인간 될 수 있게끔 따끔하게 교육하겠네. 이미 우리 집사람은 정주 오자마자 처음으로 메타자까지 했어. 김서방,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딸이 잘못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좋은 사이가 돼주려 노력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웠네.
부디 앞으로는 우리 딸 같은 애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그리고 자네 할머님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늘 마음으로 바라겠네. 장인 장모님은 멀쩡한 분들이셨건만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는 경험이었죠. 그 뒤 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아이 휴직계를 내 쭉 안동에 거주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만은 끝까지 옆에서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장인 장모님이 잘 단속한 덕인지 더 이상 아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할머니는 의사가 말한 3개월보다 2달을 더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전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으셨을 때 이런 유언을 남기시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 성민아, 남들은 내가 참 박복한 팔자라며 불쌍히 여겼단다. 남편의 2 자식까지 먼저 보내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으니까. 하지만 그건 다들 몰라서 하는 소리였지.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네가 있었으니 말이야. 성민아, 비록 네 아버지에 이어 고모까지 먼저 보냈을 땐 비통하고 슬펐지만 항상 내 행복 그 자체인 성민이 널 보면서 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단다. 성민이 넌 내가 인생을 바쳐 키워낸 자부심 그 자체야. 그러니까 성민아, 결혼 1번 실패하고 사람 1번 잘못 봤다고 어디 가서 기죽거나 할 필요 없다. 누구든 실수를 하면서 삶을 배워나가는 거야. 이 할민, 네가 지금의 실패를 딛고 더 나은 삶을 잘 살아갈 거라고 의심치 않는다. 이 할민 비록 더 이상 네 옆에 없겠지만 항상 네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거라. 사랑한다 우리 손주. 네 할머니, 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정말 씩씩하게 살게요.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늘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는 그로부터 이틀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늘 정 많고 의리 있던 할머니의 장례식장엔 이미 문을 닫은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밥집이 있던 시장 상인분들부터 시작해 많은 지인, 손주 부축을 받고서라도 찾아온 친구분들, 친척분들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죠.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절 전처가 집까지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 인터폰을 확인한 전 화면에 비친 전처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처는 밖에서 이런 말을 해대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오랜만인데 나 문도 안 열어줄 거야? 난 당신 보고 싶지도 않고 할 말도 없어. 대체 여길 또 왜 왔어? 당신 걱정돼서 왔지. 당신 할머니 곧 돌아가신다고 했잖아. 아직 살아 계셔? 돌아가셨지? 근데 여보, 혹시 유산은 다 물려받았어? 뭐야, 너 아직도 그딴 게 궁금해서 여기 온 거야? 아니.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나 집에서 쫓아내셨어.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용돈까지 달라고 하니까 더 이상 날 오냐오냐 안 하시겠다면서 나가라는 거 있지? 설마 진짜 그러실까 싶었는데 부모님이 진짜로 나 쥐꼬리만한 월세 보증금만 주고 쫓아냈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처음엔 보증금 많이 까먹다가 취업도 잘 안 돼서 지금 겨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세 내고 있어. 집도 남들 보기 창피하게 너무 코딱지만 해서 집이라도 넓히려고 돈을 좀 빌리려고 했거든. 근데 남동생은 나 친정 가고 나서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친구들도 다 나 몰라라 해. 여보, 사실혼 관계였어도 재산 분할은 받을 수 있다는데 나 할머니 유산 조금만 나눠주면 안 돼? 어차피 내가 다시 받아달라고 해도 당신 안 받아줄 거잖아. 그러니까 예정을 생각해서 조금만, 어? 정신 나갔냐? 너 좀 지능이 딸려? 네가 가정에 이바지한 부분이 없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월세방이라도 감사하게 살 것이지. 집은 또 왜 넓혀? 능력도 노력할 생각도 없으면서
남들 눈은 왜 그렇게 신경 쓰냐? 그럴 시간에 네 머리는 한 번 더 감아. 남들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한테 먼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난 너한테 남은 정 일말 없고 셋셀 동안 너 거기서 안 사라지면 나 진짜로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그거 다 찍어서 내 SNS에도 올릴 거야. 경고한다. 여보, 나 그럼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만, 어? 하나, 둘, 셋! 갈게, 간다고. 나쁜 놈. 그렇게 전처는 끝까지 한심한 모습을 보이며 인터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전처를 볼 일은 더 이상 없었죠. 아마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마음 독하게 먹은 자신의 부모에게 의지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라며 정신 못 차리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제 알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인연이 있던 사람으로서 언젠간 꼭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물은 잘 처분하고 다시 서울에서 복직한 회사를 열심히 다니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아내의 흔적은 남은 곳 하나 없이 싹 지워버린 채 살고 있죠. 하지만 안동에 있는 할머니의 집만은 정리도 팔지도 못했어요. 할머니 흔적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 한 달에 한두 번씩 내려가 할머니 집을 청소도 하며 할머니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저번 주 주말엔 안동 집에 있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또 결혼해서 가정은 또 못 꾸릴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할머니의 당부처럼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거라고 꼭 하늘에서 지켜봐달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저는 늘 제 삶에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할머니가 모든 걸 바쳐서 자랑스럽게 키워낸 할머니의 유산 그 자체이니까요. 제 전처처럼 이기적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 쫓다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자신의 행복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당장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나가는 즐거움, 슬프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든든함, 그러니까 더 안정적이고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모르는 거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겐 딱 그만큼만의 옹졸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걸 제 전처 같은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께는 그런 이들과 달리 아주 크고 무한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